네, 주식회사스의 권영배입니다. 네, 이제 지금 해당 문제는 6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전과 똑같이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잠시만요. 6분.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4번부터 답변을 본다면은 2번, 2번, 그리고 25번은 4번, 26번은 4번, 27번은 3번, 28번은 1번, 29번은 3번. 이게 제가 문제가 있네요. 뒤쪽까지 있었는데, 예, 제가 보내드린 PDF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아마 뒤까지 보셨을 거고요. 3번이고, 여기 3번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들을 유사한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필, 내부 채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내부 밀도, 채움. 5번 자체는 in, 안에 있는 fill, 채워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력 시간을 줄이고자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프린팅 시간을 프린팅 시간이라기보다는 프린팅 속도를 올려야겠죠. 속도. 그 다음에 적층될 곳이, 그러니까 출력을 할 곳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자, 여기서 벽의 두께를 늘린다. 벽 두께랑 인필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벽 두께를 늘리면은 출력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필이 줄어들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인필 값을 당연히 줄여야지. 줄이면 줄일수록 이동하는 경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지지대의 범위, 즉 서포터를 늘린다 라고 한다면은 서포터도 즉 출력해야 될 경로 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늘리면은 출력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늘려도 안 되고, 노즐 온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형상의 최적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4번은 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5번은 배드맨이 잘 안착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안착이 안 된다는 거는 출력은 되는데 배드에 안 붙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수평, 배드가 한 수평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포제, 즉 마스킹 테이프나 아니면은 ABS 주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라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정 시 브림, 안착이 안 된 경우에는 이 면적이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 브림, 라프트, 스킷 같은 것을 생성해주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멘트 생성은 슬렌스 교체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브림이 아니라 라프트나 스킷도 됩니다. 26번 G코드에 대한 설명. 즉 이게 3번이 즉 바닥 지지대를 깔라는 얘기죠. 안착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26번 G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26번이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미스를 G99까지 된다. 이런 함정을 파놓기도 하네요. 자, 일단은 4번이 틀린 이유는 G00부터 G0부터 G99까지 붙여서 딜량한다. 그러니까 해서 4번이고요. 준비 기능은 G, 보조 기능은 M, 기타 기능으로는 S, F, 속도,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걸 설정할 때 세그먼 특각, 그 다음에 툴, 그 툴의 공구에 T코드 등이 있고요. 준비 기능 G랑 보조 기능 M로 한글 국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주소 기능에 따라 주자리 수치, 즉 G1이면은 X 하나, 둘, 셋, 넷까지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엄밀한 문제는 아닌데 소수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두 자리라고 뭐 딱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확실하게 맞는 말이고, 예, 블록은 즉 이 한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블록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지령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이 3번이랑 4번이 될 수 있는데, 이 4번에서 명확한 함정을 놓기 때문에 4번이란 거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27번은 외우셔야겠죠. G28. 그 다음에 G29는 배드 레벨링이죠. 레벨링. 그 다음에 200도로 헤드의 온도를 200도로 설정하는 코드는, 자, 설정은 S 코드가 들어가죠.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하나고요. T 코드는 09의 번호죠. 그럼 T200으로 명명된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M104로 했을 때 S 값이 없으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4번과 2번은 틀렸고요. M104랑 M109가 있어야 되는데 M109는 기본적으로 배드이기 때문에 예, M104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A 특징으로 틀린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독성 친환경 재료이다. 맞는 말이죠. 친환경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게, 잠시만요. M140이 그거고, M109는 노즐 온도를 200도까지 기다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라 이기 때문에 200도까지 기다려라 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이제 오해하실까봐 M140입니다. 그 배드 온도는. 그 다음에 PLA 소재에 대한 특징으로 바르지 못한 거는 무독성 친환경 재료 맞죠? 경도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서포트를 떼기에 힘이 들다고 말씀드렸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어느 정도의 광택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4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광택이 있는 소재랑 없는 소재랑 또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서포터 발생할 때 서포터가 제거하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도가 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번, 31번, 32번, 33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네, 4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ABS에 녹는 점은 일단 답변부터 체크를 하면은 3번, 그 다음에 31번은 3번, 32번은 2번, 33번은 1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도 관련될까 싶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ABS는 230도에서 235도 정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PLA가 보통 이 정도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PC가 이 정도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PLA는 뭐 180, 195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니까 종류에 따라서 PLA의 바운더리는 좀 넓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진짜 프린터를 가지시는 분들 아니면 아마 풀기 힘드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31번은 프린트의 소재로 알맞은 거는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아세트산 비닐을 가수분해해 넣는다. 출력 후 출력물에 물에 담그면은 서포터 형상이 녹아서 자 뭐라고 했죠? PVA죠. 여기서 물이죠. 물. 네. 힙스는 산성용액, 그러니까 레몬과 같은 산성용액에 넣는 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번. 여기는 이렇게 물을 여기서 얘기를 안 했네요. 힙스는 산성용액에 많이 사용되고요. 산성용액에 녹아 없어지고요. 32번 분말을 이용해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며 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SLA는 스테레오 리소그라피라고 하고 벳 포토폴리머제이션의 한 분류죠. 얘는 광을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레진 속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분말은 아니고요. 두 번째 SLS는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 해서 선택적 레이저로 소결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그 벳에서 레이저로 분말들을 신터링 즉 소결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FDM은 Fused Deposition 모델링으로 메테리얼 익스트루전의 한 종류고요. 열가속성 수지를 필라멘트 형태에서 공급해서 압출해내고요. 메테리얼 제팅 같은 경우에는 포토폴리머 즉 광경성 수지들을 뿌려가면서 제팅하면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네, 33번. FDM에 출력할 때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경험적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핸드폰 위치가 불안하거나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외워야겠죠. 이거 제일 사실 뭐 이해를 한다면 얘는 출력이 아예 안 될 거고요. 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1번밖에 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34번부터 37번까지 4분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장점, FDM의 장점. 일단 답변 체크부터 하면은 2번, 4번, 2번,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표면은 매우 거친 편이죠. 기본적으로 이 FDM은 노즐이 0.4고 레이어 두께가 보통 0.15 하니까 상당히 거치고요. 이 레이어 두께 같은 경우에는 SLA 같은 경우에는 보통 0.05 단위로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다. 그리고 거치게 나오나 사용이 편하죠. 왜냐하면 레이저를 쓰거나 벤스도 만들 필요가 없고 세척도 하지 않고 단순히 서포트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죠. 단순히 히팅을 하는 노즐과 삼축의 로봇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매우 비싼 가격이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 그 레이저 중에서 포토용 레이저가 아니라 정말로 시애트 레이저들을 사용하는 혹은 이 부분을 사용하는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이나 파워드베드 퓨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통 싼 게 2억 정도 합니다. 그런 장비들은. 그리고 일반인들이 배우기 적합하긴 하죠. 위에서 보이는 SLA 타입은 IPA로 저희가 세척도 해야 되고 후경화도 해야 되는데 FDM은 그냥 만들고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 2번이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5번은 수평 조절 방법으로 만든 것은 일단은 노즐 끝부분에 명함 같은 거를 명함 A4 용지 같은 거를 노즐 끝부분에 넣었다가 살짝 긁히는 느낌이 나는 정도로 세팅 밑에 있는 이 핸들을 돌려주는 게 맞고요. 높낮이 조절 수청이 필요하고요. 이 사실 떨어지게라는 게 여기 사실 문제가 조금 어원이 조금 이상합니다. 약간의 오차, 네, 애매하죠. 35번은 사실 좋은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 세 개 다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떨어져도 오차가 있어도 떨어져도 오차가 있어도 긁히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애매합니다. 근데 답은 4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4번 같은 답이 나왔다면 4번을 찍어야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터를 통해서 프로젝터 빛을 이용해서 레진을 경화시키는 타입은 이 SSS는 처음 보니까 없애고요. FDM은 기본적으로 열 가속성이죠. 열 가속성 플라메트를 이용하는 거고요. SLA는 레이저를 통해서 스캐닝 XY로 움직이면서 하는 방식인데 DLP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면경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이거랑 유사한 게 LCD나 MSLA 마스크리스 리소그라피라는 방식도 유사한 방식입니다. 마스크 리소그라피죠. 37번은 메쉬 믹서이고요. 요거랑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넷헵이나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F360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고 맥스는 잘 모르겠네요. 마야도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TL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런 메쉬 믹서나 넷헵을 골라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문제 4분 드리겠습니다.
중에 예. 자, 일단 답을 체크하면은 2번, 39번에 4번, 40번에 1번, 41번에 1번이고요. 자, 모델링 데이터를 수정하여 자동 검사에서 메시 수정 소프트웨어가 아닌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수정을 하려면은 이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용 모델링 파일이 어떤 거냐면은 stl obj amf 등이 있고요. 이거를 뭐 저희가 사용하는 NXUG나 솔리드웍스나 혹은 퓨전 360이나 프로그램에서 연다 한들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쉬 믹서 같은 전용 STL 전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이 출력용 모델링 파일이 어떤 어원인지 이 기회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자동검사에서 다른 부품과 결합된 부분이 제거된다면은 메시 수정 소프트웨어로는 정확한 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델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와 같이 이 위에 부분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어떠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모델링 프로그램, 즉 메쉬 믹서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를 말씀 안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살짝 거시기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는 대부분 완전히 뭐 솔리드가 아니라 면일 때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결합 부분은 치수가 단순히 날아간 거기 때문에 결합 부위 수정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60개 중에서 36개만 맞추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에 대해 해당되는 프린팅 공정별 출력 방향과 지지대 형태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물이 성형되는 방법은 빛이죠. 자, 이 대서가 나오면은 분말 용접 없애고요. 재료 압출 없앱니다. 그 다음에 재료 분산은 위 또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는 공정별 출력 방향과 지지대 형태에 해당되는 것은 출력물의 방향은 플랫폼 위에 성형되어 출력물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성형된다. 방향성 에너지 침착의 대부분은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 이 방향성 에너지 침착이 Direct Energy Deposition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서 예생식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사실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DD가 방향성 에너지 침착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분말 융접은 파우더 베드 퓨전이고요. 재료 압출은 메테리얼 익스트루전, 재료 분산은 메테리얼 제팅입니다. 위에 있는 수저 광경화는 벳 포토폴리머제이션이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부터 46번까지 1, 2, 3, 4, 5문제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답은 4번, 1번, 1번, 2번, 3번인데, 자,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지지제의 적용 각도가 적용 범위에 따른 지지제의 적용 각도에 따른 적용 범위가 작은 경우, 즉, 이런 식으로 된 거일 때 각도가 있는데도 뭐 여기 우리의 특정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특정 값 이상이면 서포트를 쌓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특정 값이 너무 낮아서 이 얼마가 안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무너지는 경우가 1번에 해당되고요. 지지대가 베드의 면에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꽉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물 위로 계속 재료가 압출되어 성형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미 출력을 한 다음에 망가진 상태에서 계속 출력이 해서 쌓이는 경우들이 될 수 있고요. 소위 말해서는 그 거미줄집이 생겼다고 말을 하죠. 네, 하지만 이 지지대 적용 부분이 클 경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서포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만 서포터 작업들 때문에 출력 중에 오류는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안전적인 지지대의 설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닥 구조물 형태는 지지대랑 맞지 않고요. 지지대의 소재 또한 PVA면 더 좋다, 휩쓰면 더 좋다 이고요. 바닥 구조물의 종류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각도 설명되면은 적절한 지지대의 적용 각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좌표계라는 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좌표계는 해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직교좌표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좌표계라는 거는 이 리미트를 찍었을 때를 기준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보는 방향은 x, y인데 이쪽을 y라고 칭해도 기계좌표계에서 이쪽을 y로 칭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교좌표계랑 기계좌표계는 그런 차이가 볼 수 있고요. 로컬좌표계는 여기서부터 좌표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좌표랑 떨어져 있는 임의의 좌표를 만들 때 로컬 좌표계라고 하고요. 공작물 좌표계는 로컬 좌표계랑 비슷한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외우기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와 Y축이 평행으로 그 90도로 이루어져 있고 평면의 수평으로 놓인 방향이라고 풀이를 하는 것은 직교좌표계에 대한 이익이고요. 호밍을 했을 때 좌표 쪽에 원점으로 이용되는 게 기계좌표계고 이게 즉 절대좌표계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렇기 때문에 기계좌표계랑 절대좌표계는 거의 유사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좌표계라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증문좌표계란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부터 띄어진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3번이고요. 직교좌표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순히 XY축의 구성, 기계좌표계랑 절대좌표계는 같은 걸로 기계가 홈을 찍었을 때 이 얘기, 그리고 증분좌표계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로컬 좌표계랑 거의 유사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느낌대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차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